몰랐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오늘도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북한판 글로벌 호크인 정찰 무인기 이름은 땡땡 여장군 김주애에서 따왔다. 그러니까 김주애의 어떤 별칭에서 무인기 이름을 따왔을까요? 자, 이 정답은요.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이요, 잇따라서 신형 재래식 무기를 착착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육해공 넘나들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재무장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용주 평론가, 어떤 것들이 포착됐죠? 네, 북한이 신형 재래식 무기를 자랑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부터입니다. 네. 2024년 11월에 북한 무기 현대화 사업이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3세대 전차였던 M2020의 후속 모델 1000마를 공개를 했습니다. XX라고 되어 있는 건 아직 그 넘버링, 그 숫자가 아직 안 붙은 거고요. 네. 저걸 이제 공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전차가 당당하게 운영이 된다라는 걸 좀 보여줬고요. 그렇군요. 2025년 4월에는 최현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최현함 같은 경우에는 5,000톤급 이 신형 구축함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5월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이제 공개를 해서 네. 실제로 저렇게 그 비행기가 전투기가 저렇게 그 미사일을 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까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해공 전력을 모두 포함해서 군사 전력의 북한 내에서의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북한이 조한범 박사, 왜 갑자기 저렇게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 열을 올리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북한 보면 군사적 위협으로 보이잖아요. 네. 사실 맞죠. 그런데 북한군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무기의 상당수가 6.25 때부터 쓰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이나 이런 전략 무기 확보에 열을 올렸지만 재래식 무기는 형편없는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푸틴 러시아가 지금 3년 좀 지난 러우 전쟁에서 100만 명 정도 소모, 그중에 20만 명이 전사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핵 못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파키스탄, 인도 이번 핵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핵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공격 수단으로는 1945년 이후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래식 전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핵에 더해서 재래식 전력 우위까지 근데 북한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요. 육지, 하늘, 바다까지 최근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재래식 무기들, 또 그리고 그에 맞서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까지 한번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육지입니다. 자, 육지 어떤 무기들이 뜰까요? 보면은 북한의 무기로는 천마 XX, 아까 설명해줬던 신형 전차, 이거 어떤 무기예요? 저게 이제 우리를 치면은 이제 우리는 K1, K2. K2는 네. 이제 가장 최첨단 전차고요. 이번에 러우 전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지금 뭐 드론이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첨단 무기 하는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병력, 그다음에 기갑 장비, 야포.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전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천하의 러시아도 1년에 전차 생산 능력이 한 20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급속히 소모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백화점이에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대전차 미사일, 그다음에 이 능동 방어 체계, 그다음에 30mm 부터 시작해서 첨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모든 걸 다 달아놨거든요. 네. 저러면 상당히 취약합니다. 외부 공격에. 그러니까 기술력이 따라가야만 지금 할 수 있는데 우리 K2는 정말로 네. 기술력이 산물이거든요. 흑표는. 그런데 외양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러나 성능은 글쎄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주렁주렁 달아는 놨지만 저게 성능은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설명이시죠. 예를 들면 능동 방어 체계는 네. 뭐냐면 저게 탄이 날라오면 미리 터져서 막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보병과 합동 작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터져버리면 주변의 보병이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데
노력은 했지만 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효율성은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김빈석 특파원, 그래도 김정은이 저렇게 현지 지도에 나서서 직접 보일 정도면은 어쨌든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높을 것 같아요. 특징이 어떤 게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 전차의 특징은 구소련의 50년도 넘은 T-62 전차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네. 이 천마 XX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천마 혹은 성구도와 다른 점은 앞서 말한 대로 주조폭탄, 계란을 반으로 쪼갠 것 같은 그런 동그란 포탑 대신에 완전히 설계해가지고 각진 포탑으로 해서 높이를 낮추고 여기에서 복합 장갑을 낳을 수 있는 게 다르고 또한 불세라고 해가지고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해서 우리 군의 전차보다 없는 기능을 가졌다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 전차 포가 포탄의 철갑탄의 성능이 이걸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시 변통으로 달아놓은 것이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로 K2 전차의 외형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으나 네. 앞서 조한범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화점식으로 지어져 있는 점 여기다가 무엇보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 포신 위에 LRF라고 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는데 요거는 50년 전 T-62 전차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T-62 전차의 구형 디자인을 어떻게든 K2 전차랑 바꿔보려고 아주 노력을 했지만 그 근본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전차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전차, 아까 계속 설명해 주셨던 역시 K2예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5세대 주력 전차 K2 흑표가 있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전차인데 네. 일단은 여기에서 나가는 포가 정확하게 나가고 포가 잘 쏴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잘 올라가요. 네, 네. 해외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점은 이 전차가요, 그 승차감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타고 있는 이 병사들의 피로도가 확 적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능동형 현가 장치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저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후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디든 잘 갈 수 있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요. 요거를 굉장히 외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흑표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서 현재 1,000대 정도를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로 이제 수출되는 흑표 같은 경우에는 능동 방어 체계라 그래서 이 전차로 오는 뭐 미사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알아서 이 전차 자체에서 알아서 자동 요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늠름한 우리 전차 영상 보고 왔는데 이거 정말로 군사 전문가시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두 개의 무기를 비교했을 때 성능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형은 천마 XX와 K2가 비슷할 수 있어도 성능이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천마의 가장 근본적인 단점, 포신, 관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차포는 혹은 이제 속어로 날탄이라는 대전차 철갑탄을 탑재합니다. 요거의 관통력에서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고 북한은 이걸 메우기 위해서 그 불세라 불리는 미사일을 장착했지만 이 미사일은 전차포보다 훨씬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북한의 미사일을 피하면서 먼저 쏘고 먼저 부술 수 있고 또 베트로닉스라 해가지고 요새는 어떠냐면 전자장비로 해가지고 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혹은 자동으로 추적하는 이런 기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차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하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에요, 북한이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로 보이는 정찰 자산이랑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용주 평론가, 특히 저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로 보이는 비행기 안에 김정은이 탑승한 모습이 공개돼서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럼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비행기인 거예요? 네, 보통 이 레이더라고 하면 이제 땅에서 레이더가 설치돼가지고 레이더가 쫙 뻗으면서 주변에 뭐가 있나 이제 살피는 건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는 저 레이더를 등에 어부바한 채로 비행기가 나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는 이제 걸림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 속속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어허, 바로 예. 저 비행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비행기를 하늘의 지휘소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굉장히 전쟁이 났을 때 굉장히 유용한 물건인데요. 북한 공군이 저런 조기 경보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요. 북한의 방공망 그리고 공중전투 지휘 통제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 능력이 있을지는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왜냐하면 그 사진을 공개했을 때 안에 이런 모니터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봐서는 저게 과연 진짜로
실용적으로 운용이 되는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또 의문이 남네요. 네. 근데 외형만 봐서는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피스아이랑 외형이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피스아이와 그 북한 신형 조기 경보기의 공통점은 군용기가 아닌 민수용 수송기 네. 혹은 군용 수송기에다가 레이더를 얹었는데 이 얹은 레이더의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북한 조기 경보기의 경우에는 중국 KJ-2000 혹은 인도의 AA-52I라고 하는 러시아제 IL-76 그 수송기를 사용해가지고 얹은 거고 우리 공군의 피스아이는 네. 보잉 737 여객기에다가 메사라고 불리는 이쪽에 T자로 생긴 납작한 레이더인데 요거는 레이더의 구조와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디자인 차이입니다. 왼쪽이 북한, 오른쪽이 지금 우리의 피스아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 북한 공군이요.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를 만약에 작전 운용할 경우에 한국 공군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공군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이거는 공개한 개조된 조기 경보기는 아직 정상 운영이나 효용성 측면에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둔중하고 또 요격에도 취약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공군만큼 마음이 급하시는 우리 김민석 대파. 예, 그러면 우리 군이 어쨌든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레이더 기술을 결코 낮잡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조기 경보기를 완전히 작동이 안 되는 그 가짜 무기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 조기 경보기는 특히 하늘의 파수꾼, 즉 네. 적이 어떻게 비행기를 침략해오거나 아니면 영국을 침범하는 거를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공중 작전에서 북한을 상대로 공격을 할 때 기존보다 더 잘 잡아낼 수 있는 건 사실이고. 다만 그 중에서도 좀 의문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체계 통합 능력. 이 레이더를 단순히 비행기에 얹을 수는 있으나 이게 잘 작동되고 다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표적과 이제 그런 그 지형 지물과의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레이더를 걸러내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고 네. 특히 ESM이라 해가지고 조기 경보기는 이렇게 레이더를 쏘는 것뿐만 아니라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마치 스파이처럼 적이 전투기라든가 비행기가 어떤 전파를 내는지 이런 수신하는 기능도 중요한데 네. 이번 북한의 조기 경보에는 그런 장비가 식별되지 않아서 완벽하지 않은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기 경보 통제기는 충분히 본 것 같고, 그럼 무인기 개발, 이 북한이 공개한 이번 이 무인기는 이건 또 미국 거랑 상당히 닮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보고서에 네. 보면은 북한이 무인기에 대해서 좀 많이 집착을 하고 있고 지금 1,0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자폭형 무인 타격기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지금 이 무인 정찰기 샛별 4형입니다. 네. 이걸 최근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저게 이제 전략 무인 정찰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리퍼 공격 무인기 이 샛별 9형도 이제 최근에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북한이 공개한 이 무인 공격기가 네. 그 이름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미국 무인기를 고도로 모방한 것처럼 완전 거의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게 보이는 게 지금 미국 거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이제 글로벌워크. 미국 네. 구형인데 저거랑 샛별 구형이랑 그러니까 분간이 그냥 날아가는 것만 봐서는 분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실제로 이 전쟁이 나서 저것들이 이제 하늘을 떠다니면은 네. 이게 피하 식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또 분석도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렇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퀴즈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퀴즈 아까 내드렸던 게 자, 이거였어요. 북한판 글로벌워크인 정찰 무인기 이름이 아까 옆에 무인기 이름 그럼 샛별인가요? 샛별 여장군 김주혜에게서 따왔다. 이게 김주혜랑 어떤 연관이 있어요? 좀 복잡한데요. 네. 또 북한의 조작된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1928년에 김혁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 16세에 불과한 김일성에 대해서 네. 김혁이 5살이 많았거든요. 김일성을 조선의 별이라고 칭하는 노래를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 우상화 과정에서 조선의 별이 됩니다. 네. 그 태양이 된 건 97년 죽고 나서 3년상 치르고 나서 태양절이 된 거고, 그러니까 별은 곧 김일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걸 따라서 김정일도 광명성이라고 해서 광명성 네. 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RFA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에서 김주혜 나오고 나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 김주혜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고 그러면은 김주혜가 나오고 저 이름을 샛별로 했다는 얘기는 이제 김주혜 우상화하고 네. 이 무기체계 이름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이제 김주혜는 여자니까
이 강한 이미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기에 이름을 붙이면 이 김정은의 할머니 김정숙을 백두 여장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샛별, 그 노래 보면 조선의 밤하늘의 새별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샛별 여장군 두 개를 결합시켰고 이제 무기체계까지 이름을 붙이니까 이게 김주의 치밀한 우상화, 네. 강한 이미지 이것과 관련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북한에서 제일 밀어주는 김주에게도 샛별, 그리고 제일 밀어주는 또 무기에게도 샛별 이 칭호를 부여했다 이런 설명이신데, 자 그러면 이 북한의 공중 무기에 맞서서 김민석 특파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전투기 전력이나 무인기 전력 중에서 무인기의 경우에는 이제 하피라 해서 대공지학 무인기가 있고, 하피요? 예, 그리고 북한의 새별 사형과 유사한 그 글로벌 워크를 지금 현재 우리 기지에서 정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중고도 무인기랑 이제 그 무인 정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게 하피죠? 네, 맞습니다. 대공제한 무인기로 해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이제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더 개량된 하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제 공격 무인기,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인기도 네.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외에도 러스라고 하는 대한항공과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든 일종의 무인 전투기,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시제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곧 비행을 할 건데, 네. 이런 대공제학 전력과 이제 그 무인 드론 전력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 북한이 공개한 드론 중에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쓴 것 같은 란쳇이라든가 이런 거 유사한 이런 자폭 무인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앞으로 좀 더 개발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공에서 공으로 쏘는 이 미사일 실사격 장면을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일단 이것은 좀 예견된 일인데, 이미 2021년 10월 군사 전시회에서 북한은 단거리 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장거리 대공 미사일 2개 공개했고, 이번에 공개된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바로 2021년 10월에 공개된 거랑 디자인이 유사합니다. 네. 그 중국의 PL-11AMB라고 하는 중거리 공대공과 미사일이 비슷한데, 지금 보시는 장면에 보면 쏘는 장면, 그다음에 표적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 표적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금성 대한 미사일이라서 우리 군의 현무3 순항 미사일과 비슷한 크기의 표적이라서, 이 미사일을 사용해서 북한이 이제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사일 공격까지 막을 수 있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훈련하려면 조원범 박사님, 네. 연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료 어디서 나는 거예요, 북한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한이 되니까 네. 상당 부분을 밀수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북한군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도상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지상에서 하는 모의 훈련이 있는데, 네. 북한은 주로 모의 훈련에 주력을 해요. 김정은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실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규모 우리 측 출격에 대응해서 하는 훈련 때 북한기들이 추락했다는 얘기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네. 정비가 안 되니까요. 훈련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이 전투기가 지상에 떠서 있으면 항상 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 평양 거리가 몇 분이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항공기가 떠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작업을 하는데 북한은 거의 항공기가 떠 있질 않아요. 그 정도로 연료성이 나쁘고 실제 운전을 못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저렇게 보여지는 것과 네. 실제 유지 전력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요, 마지막으로 바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다에는 뭐가 뜰까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함, 저겁니다. 저게 어떤 점토함이죠? 네, 최현함 하면은 이제 일단은 최현이 누군데라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최현이 누구냐면 김일성 시대의 전 인민무력 부장이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받은 신형 유도탄 구축함이 최현함인데요. 5,000톤급 구축함으로요. 길이 또한 140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이용해온 구축함이 나진급의 한 3배 정도 되는 네. 규모니까요. 이번에 그 규모를 굉장히 크게 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 세계에서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지스함을 있는데, 그래서 저거를 이제 북한 북지스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최현함에는요, 북한 최초로 이 위상 배열 레이더와 수직 발사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서요, 이 상당한 수준의 대공, 대잠, 대함, 대지 이런 타격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래요? 레이더도 있기 때문에 주변까지도 싹 다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구축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평론가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근데 5,000톤급 이거랑 비슷한 신형 다목적 구축함이 얼마 전에 김정은 눈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졌잖아요.
네, 이번에 그 진수된 최현함은 남포에서 진수되는 거고 네. 이번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지금 좌초된 건데 네. 그 청진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잠수합니다. 수상함을 옆으로 밀어가지고 이제 물을 채워놓고 띄우는 게 진수식인데 네. 이런 사이드 런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원래 미국 해군의 프리덤급 프리기탐에서 시도된 방법이었어요. 네. 근데 요것을 따라하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사고가 크게 나서 북한의 발표에는 이제 선미와 선수의 이게 동시에 가야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가지 못해서 이탈되었고 파공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인으로는 기본적으로 남포조선소에는 도크라 해가지고 미리 이제 배를 건조해 난 다음에 물을 채워놓을 수 있는 설비가 있었으나 이 청진함에는 이게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 네. 두 번째로 청진조선소가 이제 5,000톤급 이런 대형 그 전투함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고 상선만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상선보다 전투함의 경우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이 무게 배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사고가 나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런 대형 구축함 자체가 등장한 것만으로도 나름 북한에서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5,000톤급 구축함을 설계해서 진수할 수 있는 나라는 네. 세계 10여 개국밖에 안 돼요. 일단 형상만 만들었다는 것만도 뭐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구축함은 함정은 아무리 강해도 잠수함에 취약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원래는 저렇게 저게 측면 진수입니다. 네. 그런데 대잠전을 하려면은 헬기를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대잠 헬기를. 근데 대잠 헬기 부분에 미사일을 때려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위상 배열 레이더 위치가 네. 원래 통합 마스트라고 그래서 맨 위에 있든지 네. 아니면은 함교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함교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잠 헬기가 없기 때문에 네. 저 구축함은 동해에 나오면은 바로 잠수함에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능으로 간다 그러면 네. 이 해군력은 세계를 제패한 나라들, 영국, 스페인, 미국 정도가 지금 중국이 기를 쓰지만 질적으로는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북한이 따라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드미랄 고르시코프 러시아의 유사한 함정의 설계도를 받아다가 네. 개조하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걸 달아놓는 바람에 무게중심이 안 맞았고 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최현함과 견줄 수 있는 우리 함대는 뭐가 있습니까? 네,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3척, 그다음에 정조대왕함 지금 한 척 건조되고 2척이 이제 건조 중인데 네. 이지스함 총 4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축함 12척, 그리고 대구급 호위함 즉 17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이 정조대왕함의 경우에는 최신의 이지스 시스템을 갖춰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VLS라고 하는 수직 발사 시스템에서 이지스함의 대공 미사일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성2 이제 함대지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함대지 탄도탄 현무 4-2를 갖추고 있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지스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 강력한 공격력을 가진 구축함으로 돼 있고 미래에는 스탠다드 SM3와 같은 미사일 요격 그러니까 대탄도탄 방어 미사일들을 탑재해서 이제 방어력도 아주 세계 최고급으로 올라갈 거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북한의 무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 전력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지만 그래도 북한의 향후 뭐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